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한길간지를 통해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삼국사기를 그대로 믿을 순 없다는 주장과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삼국사기는 왜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삼국사기,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것으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그래서 고대사의 바이블이다 또는 고대 역사로 들어가는 창이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이만큼 자세하게 다룬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삼국사기는 책이 쓰여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80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혹은 삼국사기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삼국사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김부식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대해 왜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최근까지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삼국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백제 제25대 문영왕릉. 베일에 가려져 있던 1500년 전 백제 사마왕의 행적은 이 무덤 안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었다.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1971년. 다른 고분을 발굴하던 중 우연히 찾아낸 왕릉에선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총 108종 2,900여 점. 당시 백제 문화의 수준과 풍속, 그리고 왕의 위엄을 알려주는 유물들이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발굴됐다. 지석이었다. 이 지석엔 백제 사마왕이라 불린 왕은 23년을 재위하다 계유년, 즉 526년 사망했다고 적혀있다. 그 기록은 놀랍게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영왕 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 문영왕릉에 놓여있는 이 한 장의 지석, 연대가 뚜렷합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고 몇 년도 어떻게 묻혔다고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과 이 지석에 나오는 기록이 하루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훌륭한 사료인가 하는 것을 이 지석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사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 삼국사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이래 모두 5차례 판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삼국사기 중 완질로 된 가장 오래된 판본이 이곳에 보존된 정덕본이다. 이거니까. 네. 네. 전체 9건이네요. 예, 건성 9건이라도 전체 50질러 좀 다 들어요. 원래 이게 네. 9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초창기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 삼국사기는 50권으로 구성돼 있다. 권은 지금의 목차에 해당된다.
삼국사기 쉰권을 다시 세분화해 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 본기는 모두 28권. 이것은 다시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나눠져 왕의 업적, 천재지변, 전쟁 등 내용이 연대순으로 기록돼 있다. 연표는 모두 3권. 삼국의 왕들이 집권했던 시기를 서로 비교해 기록했다. 잡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제도와 풍습, 지리를 항목별로 구성했다. 모두 10권인 열전은 김유신과 을지문덕 등 삼국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으로 쓰여진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백과사전 인쇄입니다.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이 책은 김부식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편찬에 참여한 10명의 학자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고려 인종 때 간관, 즉 임금의 언론 담당이었던 최산모의 이름까지 적은 뒤 김부식은 가장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또한 편찬자들은 전때의 역사 기록인 수많은 고기를 인용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 쓰여진 것이다. 아마 삼국사기가 우리 현재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한 구체의 실상은 전혀 알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국사기는 우리 한국사가 이 고대사를 흘러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없었다면은 우리 역사 공부하기가 무척이 아니라 불가능했다고 봐야지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편찬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최근 CD롬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목차에서 선택하고 그 밑에로는 이제 수레 밑에 각각 다시 품계별로 진골은 수레 제목은 자단, 침향을 쓰지 못하고 대모를 붙일 수 없고 바닥 깔개도 나오네. 예, 깔개로는 능, 견, 이하만을 쓰고 2겹 이상을 해서도 안 되고 이번엔 호랑이란 단어를 입력해봤다. 나온 거였고요. 이거는 주로 호랑이가 가을에 많이 나타나네요. 호랑이 가을에 많이 나타난다고요? 예, 아까 기사들이 검색 결과 가을 모두 시간으로 22건이 나왔다. 때가 돼서 삼국시대 호랑이에 대해 상세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아주 다양한 기사들이 한꺼번에 잡혀서 또 그 중에서는 아까처럼 가을에만 잘 호랑이가 나타났던 어떤 일관성 있는 그 내용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의외의 그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결과물로 또 얻을 수가 있지요. 고대 복식사에 있어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한 박선희 교수. 삼국사기의 위력은 박 교수의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삼국사기 색복조를 통해 면섬유가 이미 신라시대부터 있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여기엔 신라가 생산한 직물 가운데 면과 견을 합성한 면주포가 등장한다.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알아낼 수 없었을 내용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하기 이전까지 한민족은 면섬유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라 사람들이 이 당시 이미 면을 생산했고 또 실크와 합성섬유를 만들고 또 면으로부터 솜을 생산해서 옷에다가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삼국의 제도, 풍습, 전쟁 인물 등 수많은 정보를 수록한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로 들어가는 창이다. 이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또 방대한 역사책인 삼국사기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쓰여진 때로부터 오늘까지 800년이 넘도록 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김부식이 역사 기록을 조작하고 날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 기본 자료로 삼은 다른 여러 역사 기록들을 자기 주관에 따라서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부식이 자료로 삼은 일련의 이 역사적 기록들이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때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 안에 들어있는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는 서문에서 이 동명왕편을 구삼국사라는 이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들을 토대로 썼다고 언급을 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삼국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한 대목입니다. 7월에 홀령에 검은 구름이 피어 7일 만에 운무가 거치고 성곽 궁실이 자연히 이루어져. 이 대목이 바로 삼국사기에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4년 4월에 운무가 일어나 사람이 7일간 색을 구분 못하였다. 7월 성곽과 궁궐을 지었다. 어떻습니까? 이 동명왕편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반면 이 삼국사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역사 기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다. 그가 활동한 것은 12세기. 거란의 요, 송, 고여의 안정된 삼각구도는 여진족이 세운 금의 등장으로 깨지고 있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로 고려조정은 요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여론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이때 김부식은 강력하게 급부상하는 금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화친하자는 태도를 취한다. 명분보단 실리를 택한 것이다. 그 무렵 고려엔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왕실을 개혁하고 오랑캐구인 금나라 정벌을 위해 서경천도를 단행하자는 묘청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금나라와의 전쟁보다는 왕권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을 추구했던 실리주의자 김부식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묘청의 난은 김부식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근대사학자 신채호는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를 식민지 시대를 청산할 투쟁의 방법으로 삼은 신채호는 김부식 때문에 조선의 강토가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부식의 사대성 논쟁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신채호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주성을 잘 발양한 것이 묘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운동을 진압한 총책이 김부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부식에 대한 신채호 선생의 그 평가, 이러한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김부식 그리고 삼국사기에 대한 사대성의 규정이 고착되었고, 이것이 별다른 깊이 있는 검토 없이 그냥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성리학을 받아들인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 학자들은 어떠할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읽으려면 잠이 올 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하고, 중국 사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모아 사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중화주의를 극복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의견은 또 달랐다. 도리어 중국 사설을 그대로 베끼어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은 삼국사기나 김부식에 대한 이 향후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평가자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경제적 처지, 자기 관점에서 본 삼국사기의 모습, 결국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든 삼국사기나 김부식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삼국사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강래 교수는 김부식의 정치적 태도로 삼국사기가 재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삼국사기는 크게 역사적 사실과 사론으로 나눌 수 있다. 논왈로 시작되는 사론은 김부식이 자신의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중 한 대목을 살펴보자. 신라의 동성동본 혼이 중국의 예법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무조건 중국 예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혀두었다. 왕의 업적을 기록한 대목에 본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본기는 중국 황제의 기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 본기 대신 제후의 기록이라는 세가로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고기와 중국 기록이 상반되는 대목에선 거의 예외 없이 고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또한 편찬자들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 것을 강조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라에는 초기에 왕의 명칭이 거서간, 차차홍, 니사금, 마립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식 왕호인 왕 이렇게 변합니다만은 이러한 신라의 고유한 그 왕칭호를 삼국사기는 온전히 살려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뒷날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 편찬자들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신라 하대의 최치원과 같은 그런 경우와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최치원이나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러한 신라 고유한 왕칭호가 아화되지 못했다, 중국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비루한 표현이다 해가지고 전부 왕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기존의 신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요소나 그러한 용어조차도 원래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나이 71세 은퇴한 노재상 김부식은 3년간 삼국사기 편찬에만 매달렸다. 평생을 정치가로 살아온 그는 마지막 힘을 역사 편찬에 쏟아부은 뒤 이런 글을 남겼다. 중국 사서에는 통달해 자세히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은 갑자기 망연해져 그 시발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일이다. 중국 사서는 소략하고 고기는 문자가 거칠어 삼국의 사실을 다 갖추어 싣지 못하였다. 이 책을 명산에 간직하진 못하더라도 간장병마개로 쓰지는 마옵소서. 명산에 간직하지는 못하더라도 간장병 마개로 쓰지는 말아달라. 김부식이 어떤 마음으로 삼국사기를 썼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바치면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간장병 마개로 쓰지 말아달라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썼고 부끄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 조선시대 말까지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은 김부식 개인에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주의적이라는 이런 비판은 김부식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이런 비판은 각 시대마다 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 하나하나가 올바른 것인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밝혀냈을 때 역사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 기록에 대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일본 학자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백제, 신라 초기의 300~400년 동안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믿을 수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학계에선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상당 기간 우리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은 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비교 연구해 오고 있는 최재석 교수. 삼국사기를 부정한 일본 학계 움직임은 100년 동안 조직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한다. 구한말부터 다시 말해서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거의 조직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학자 가운데 고대 사학자 가운데는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여 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동시에 삼국사기는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처음으로 부정한 근대사학자는 일본 사학계의 거두 쓰다 소이치. 일제시대인 1919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쓰다 소이치는 일본 서기 중 신대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때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그는 천황으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는다. 당시 우리에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위해 그는 고대 역사를 조작했다. 그 역시 황국사관의 충실한 대변자였던 것이다. 그들 주장의 기본은 일본서기였다. 자연 일본서기와 내용이 다른 삼국사기는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그 신화 시대가 700만 년 계속됐다 그러니까요. 일본서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한걸 위시해서 하늘에 내려와서 일본을 통치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러한 일본서기의 거짓 그 조작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고대사를 써나가는데 삼국사기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러한 게 없으니까 사실을 적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조작했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황국사관을 펼쳐나가는데 지장이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삼국사기를 조작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본 학자들이 부정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백제와 신라 초기 역사다. 일본서기에 백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근초고왕, 신라는 내무랑이기 때문에 그 이전 역사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제와 신라 초기 400년 가까운 역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위해서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해야 했다. 4세기 야마토 정권 시절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다. 그 근거로 일본서기 신공왕후조 기록을 내세운다. 신공왕후 49년 서기 369년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남부 7국을 평정해 200년 동안 속국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한강 이남 지역엔 특별한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왜가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임나 일본 부설은 광개토대왕비 신묘년조의 기록이 알려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 비문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391년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 해석과 비문의 성격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일본 학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나 일본 부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남아있었다. 바로 삼국사기였다. 삼국사기 어디에서도 왜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는 그 근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이었다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조작됐다. 이걸 조작됐다고 해야만 그들의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거죠. 4세기 이전에 강성한 고대 국가로 성장했던 백제와 신라. 그러나 바로 이런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함으로써 당시 한반도 남부를 소국들만이 난립하는 정치적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정은 임나 일본 부설을 정당화시키려는 도구였다. 스다 소이치에서 시작된 이런 주장은 그동안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국내 학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많이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안에서조차 임나 일본 부설을 믿는 학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삼국사기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이렇게 연대가 표시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이 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요즘같이 달력이 없던 시대에 어떻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느냐. 아마도 김부식이 필요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날짜를 써넣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지적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 삼국사기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총 266회의 천문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인류식지, 그러니까 일식에 관한 기록도 있고 또 유성이나 운석이 떨어진 기록도 있습니다. 해성 출현에 관한 그런 기록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기록들이 실제 일어난 현상인지, 만약 실제 일어난 것이라면 중국의 천문 기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천문 관측은 망원경으로 모든 별자리의 움직임을 파악하지는 않는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성의 움직임은 망원경 없이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컴퓨터를 통해 과학적인 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식이나 월식, 그다음에 오행 결집 같은 현상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걸 정확히 예측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몇백, 몇천, 몇만 년 전에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컴퓨터로 정확하게 추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은 실제 일어난 현상일까? 최초의 일식 기록을 입력했다. 이것이 기원전 54년의 일식 모습이다. 삼국사기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고대 천문 현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온 서울대 박창범 교수. 박 교수는 고대 천문 기록들이 중국, 한국, 일본, 삼국에만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세 나라의 고대 일식 기록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들이 실제 일어난 현상이었는지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삼국사기 있는 일식 기록은 한 80% 정도가 실제로 일어났던 기록이고 중국 기록은 한 75%, 그리고 일본 기록은 한 45%그 정도에서 일본 기록은 반 이상이 안 일어난 거고요. 그런데 특히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한 AD 200년 정도까지 초기 기록을 보면은 89% 정도가 실제로 일어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주변 국가의 다른 사서들보다 훨씬 더 그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일식은 지구상 여러 지점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삼국사기가 중국 기록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이제 일식도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제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어느 한 일식이 일어날 때 각 지점마다 볼 수 있는 일식의 최대 식분, 그것들을 나타낸 거죠. 이 안에 잔점을 찍은 데가 일식 중에서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계기일식. 예, 여기서 굵은 선이 90%, 70, 50, 30% 이렇게. 아, 50, 30은 그러니까 부분일식이라는 겁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부분일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 지역에 있는 사람은 태양의 지름 중에서 반이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제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쪽은 어떤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이 일식 경우에는 이 네모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부분 일식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일식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지금 선이 끝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일식을 볼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식을 볼 수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일식을 볼 수 있는 곳과 볼 수 없는 곳을 표시한 일식도. 이 일식도를 이용하면 관측 지점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모든 일식 기록을 입력해봤다. 결과는 관측 지점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중국이나 일본의 관측 지점과 달랐다. 이것은 바로 삼국사기가 다른 기록을 베끼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식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일식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정도 지식이 아니고서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렇게 임의로 일식 기록을 베낀다든지 또는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지역적인 차별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부식이가 중국 걸 그대로 뺏겼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중국 기록들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관측 지역, 그 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일식들이 집중돼서 나타나야죠. 그런데 고구려는 그보다 훨씬 북위도로 나타나고 신라는 그보다 훨씬 저위도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가정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죠. 삼국사기엔 중국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독자 기록도 있다. 컴퓨터로 측정해본 결과 이 기록들 또한 실제 일어난 현상이었다. 독자 기록 중엔 낮에 태백성을 봤다는 태백주현 현상도 있다. 태백성이란 금성을 가리킨다. 낮에 금성을 관측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낮에 관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금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만약에 관측을 하고 싶다면은 그 금성의 정확한 좌표를 사전에 미리 알아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관측을 해야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잘 보이겠지만은 낮에는 이제 겨우 보일 정도죠. 낮에 금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늘이 짙푸른 빛을 띠는 가을과 겨울, 즉 계절적인 조건과 금성이 밝아지는 주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224년 12월로 기록된 삼국사기의 태백주현.
놀랍게도 금성에 밝아지는 주기와 일치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 그 기록부터 이제 태백 주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시기의 기록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천문현상 기록들을 남겼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고 또 거기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졌었죠. 그렇다면 삼국시대에는 행성의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 천문 관측 기술이 있었을까? 고조선시대 유적을 연구 중인 이용복 교수. 삼국 이전에 벌써 수준 높은 천문 관측 기술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별자리가 정확하게 그려진 고인돌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확인된 이 고인돌 별자리는 기원전 15세기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시대 초기는 엄청난 그런 수준 높은 관측이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왠가니 그게 단순히 그 별자리 관측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신앙적인 대상으로서의 별을 관측했겠죠. 그렇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 우리 정착민족으로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별자리 관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수준은 현재 역과 관련시켜서 비교한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측도 이루어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수준도 높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의 천문현상까지 기록으로 남겨둔 삼국사기.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내 중견 사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것만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따를 것인가? 최근의 논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입니다. 280년경에 중국 사람 진수가 쓴 것으로 삼국사기와는 달리 이 당대 기록이라는 점에서 삼국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 삼한을 기록한 이 한조에 따르면 3세기경 이 백제와 신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이 남부 모습은 7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권역별로 이 소국들이 연맹체를 이루어서 마한, 진한, 변한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던 삼국의 초기 모습인데요. 지금까지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이 통설이 잘못됐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삼국사기, 백제 본기와 신라 본기를 살펴보면은 이미 AD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주변 국가들을 통합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3세기 한강 이남 지역 상황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삼국지 이 한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상황이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3세기까지의 신라, 백제가 조그만 소국에 불과했는데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 신라는 주변 지역을 통합한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자, 최근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대 기록인 삼국지와 12세기의 기록인 삼국사기. 과연 어느 기록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강대 이종욱 교수. 그는 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근거로 한 통설을 부정하는 걸까?
삼국사기가 저술된 편찬된 시기는 1145년이고 삼국지 하한조가 편찬된 시기는 280년대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28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0년대까지의 역사는 삼국지 하한조의 기록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적인 가치가 더 삼국지 하한조가 높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러나 이 고려의 역사를 송사의 열전으로 연구할 수 없고 이 조선의 역사를 명사나 청사의 그 조선 열전으로 연구할 수 없듯이 이 삼국지 하한조에 나오는 그 기록을 가지고 바로 3세기까지의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역사를 연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지 하한조의 기록은 그 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그 안에 그 백제나 신라, 뭐는 삼한 지역의 어떤 왕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왕이 계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백제나 신라의 정치적 성장 또는 뭐 삼한 지역의 정치적 성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이 교수는 삼국지의 편찬 목적에 두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전은 삼국지 제30권 위지. 그 중에서도 동이전 끝부분에 실려 있다. 그 내용 또한 삼국의 정치적 성장엔 관심이 없음을 지적한다. 막노국의 이름이 2번 나오기도 하고 변한과 진한을 합한 나라가 24국이라 했지만 실제는 26개국. 변한, 변진, 이름을 혼동한 대목 등 국가 관련 사항을 일관성 없이 허술하게 다룬 대목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정확한 기록이 실린 것은 당시 위나라와 삼한 지역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위나라는 낭랑 대방을 통해 무역에 필요한 간접적인 정보를 입수할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삼국지 찬자들이 직접 삼한 지역에 와서 견문하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 간접적인 그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 삼국지 하한조를 편찬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하한조 자체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습속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산물이라든지 관계사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시대를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료를 그대로 삼국시대, 3세기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종욱 교수는 삼국지 한전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3세기가 아닌 훨씬 이전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70여 개가 넘는 소국들이 난립하는 상황은 기원전 어느 시기의 모습이란 것이다. 그 근거로 한전에 실린 내용 중 연대가 확인되는 기사들을 제시한다. 20년에서 29년 사이에 진안의 이름이 벌써 등장하는 걸로 봐 삼환의 형성은 기원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정치적 성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3세기) 이르면 한은 대방태수를 전사시킬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삼국지 기록대로 소국 상태의 국가라면 불가능한 일들이란 것이다. 삼국지 하한조의 기록을 따르면 3세기까지 각 지역에 모두 소국들입니다. 신라도 소국이고 사로국이라는 소국이고 백제도 이 조그만 백제국이라는 소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지 하한조를 따를 경우에는 하고 삼국사기 초기록을 따를 경우하고 만들어지는 역사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는 기원 전부터 주변국들을 병합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3세기 이르면 백제는 이미 충청권까지, 신라 또한 경북 일대를 통합하고 있다. 이번 논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북대 주보돈 교수.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이기도 한 주 교수는 삼국사기에 있는 모든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밝힌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위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단 말이죠. 위략이라고 하는 책이 3세기 그 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이 되었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 2세기 후반까지는 소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원전 1세기까지 또는 기원 후 1세기까지 소급해 보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그 맞춰내기 위한 그런 그 편법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기까지 소급해 볼 만한 그런 근거는 전혀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삼국지를 신뢰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삼한사회가 금은보다 구슬을 더 귀하게 여겼고 장례 때 관 대신 곽을 사용했다는 대목을 지적한다.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런 기록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다. 실제 3세기 이전 무덤에선 관이 없는 것들이 나타났고 다양한 형태의 옥장신구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금과 은은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세기가) 넘어서야 무덤들의 부장품이 풍부해지고 화려한 금관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3세기 이후에 가서야 국가의 세력이 강성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3세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의 모습을 고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처음부터 기원전 1세기부터 큰 왕조 국가를 만들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는 한은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기원 후 3세기경 한반도 남부의 모습. 삼국지 한전을 근거로 한 지금까지의 통설과 삼국사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 백제와 신라 초기 국가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삼국사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에 한전의 기록을 따를 것인지 이것은 우리나라 초기 국가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보돈 교수를 비롯해 고대사를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중에 한전의 기록을 따랐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 기록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역사학의 ABC라고 합니다. 그러니 12세기의 기록인 삼국사기보다 당대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유적 발굴 결과를 보면은 3, 4세기에 들어와서야 고분 부장품이 풍부해지고 아주 다양한 금속 제품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종욱 교수의 주장은 무척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 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삼국의 국가 형성 연대도 새롭게 조정이 돼야 하고 또 토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의 연대도 새롭게 정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 고대사의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이 논쟁의 해답을 제시할지도 모를 아주 중대한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 발굴된 풍납토성. 거대한 성벽과 다량의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백제 초기 것으로 보이는 기와, 상당한 지위의 관직 명칭으로 추정되는 대부라는 글씨가 새겨진 토기, 그리고 제사터로 알려진 여자형 건물터도 있다.
그와 함께 왕궁제사에 사용하는 말머리뼈도 발굴됐다. 이로써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500년 한성도읍제의 왕궁터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의 규모였다. 폭 40m, 높이가 최고 9m에 이르는 성이 2.2km나 이어져 있다. 허물어져 나간 곳까지 계산하면 3.5km에 이른다. 게다가 해자까지 감안한다면 성의 최대 높이는 15m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발굴조사단은 지하 300~400m 뻘층에서 축조연대를 풀어줄 단서를 찾아냈다. 바로 성을 쌓을 때 사용한 판축용 목재였다. 오랜 세월 동안 뻘층에 묻혀 있어 부식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목재의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탄소 연대 측정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 유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제 이 탄소 연대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200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그 논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오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시료를 우리가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는 약 50명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대 폭에 대한 믿음성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연구소는 가능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다. 그 결과 풍납토성의 축조연대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고서도 기원전 2세기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지금까지는 기록만 가지고 시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구와 유물을 찾았을 때는 다시 그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삼국사기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기원 전후에 시작해 최소한 2세기 이전에 토성이 완성됐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껏 통설로 삼아온 삼국지 한전의 기록으론 설명할 수 없다. 백제를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기록하고 마한 일대엔 성곽이 없었다고 적어놨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성을 축제할 수 있었던 통치 제도라든지 인력 동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새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삼국지 한조에 익숙해 가지고 이 백제라는 나라가 3세기까지 하나의 소국이었다 이런 생각만 해온 그 연구 체계로서는 이 풍납토성과 같이 거대한 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의 연구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있다. 바로 토기 문제다. 3세기 유물로 알려진 전형적인 백제 토기, 즉 삼족 토기뿐 아니라 지금까지 소위 원삼국시대로 분류해온 토기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굴되는 이런 상황은 풍납토성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뭐 전형적인 세 발 달린 삼적기라든가 접시, 고배, 그리고 주둥이가 똑바로 올라서는 뭐 작은 항아리,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토기들을 기존의 백제 토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풍납동 주거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그런 유물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시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기종의 유물들이 오히려 뭐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유물들을 이전의 백제 전형적인 유물들과 어떤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축조연대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이 안에서 발굴된 토기의 연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다. 삼국사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신라가 기원전 5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이라는 그 나라가 설립되는 연대를 이제까지 그 고대사학자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태조왕, 내물왕, 고유왕 때 적어도 4세기에 그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성립되어 왔을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풍납토성이 만약에 그 고고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연대가 올라가고 또 그것이 고대사학적으로서도 입증이 될 수가 있다면은 이제는 한국의 삼국시대의 기원, 그것은 삼국사기설이 맞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한성 초기 백제의 500년 도읍지 하남위례성. 바로 그 성이 이 풍납토성으로 밝혀진다면 삼국사기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삼국사기는 분명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를 둘러싼 의문들을 해결하는 일을 결코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붙고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문제점들이 지적된다고 해서 삼국사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판과 논쟁은 삼국사기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풍납토성의 발굴과 함께 불붙고 있는 이 최근의 논쟁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 논쟁으로 우리 고대사가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